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서부터 몇 편에 걸쳐서 전산 빌딩에 대해, 전산센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지금 제가 의제해서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공식적으로 강의를 해보지 않았고, 원칙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전설공업협회하고 저작권 협약을 해가지고 전설공업에 대한 관련도권을 한 20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특집도 좋았습니다만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특집이 이 전산센터에 대한 특집입니다. 정말 이 테이프의 내용은 설계업체를 필두로 상당히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 이 강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걸 단행본으로 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출시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를 나눠드리고, 정리를 해가지고 단행본으로다가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전산센터를 하느냐? 전번에 강의에서 기획에 대한 부분을 봤어요. 제가 건축정비설비 기술사라는 거는 가장 건축전기 설비로 기술사로 가장 훌륭한 기술사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전산센터, 초대형 전산 빌딩, 이 시스템을 기획 설계를 해보신 경력을 가진 분, 그 다음에 초고층 빌딩, 20층에서 지금 국내 현장에서는 30층을 상회하는 그런 빌딩을 설계, 기획을 하신 분. 또 하나는 대형 병원. 요게 약 500배드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영어를 외국사람과 잡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정말 아주 건축정비설비 기술사로 굉장히 부가치를 높게 보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전산 빌딩을 하게 되면 전원 시스템서부터 모든 시스템이 아주 종합적으로 기획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앞에 화두를 기획을 하는데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 정말 기술자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한번 뭔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도 어떻게 있어요? 정말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정말 내가 뭘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에서 유지보수를 하거나 전기 안전관리 대응을 하거나 지금 설계를 하거나 시공을 하거나 어느 현장에 가가지고 감리를 하거나 하게 되면 과연 나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까? 이 테이프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 내가 알지 못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방향에 대한 거를 정말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한다면 이 강의는 아주 좋은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산센터 거를 가지고 UPS도 보고 발전기도 보고 다 봅니다. 더듬어 보고, 그러고 나서 왜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고조파도 봐야 되는 거고, 왜 UPS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봐야 되고, 그 세분화에 대한 그 항목들을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전산센터는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다 강의를 다 해드리고 마감해서 한번 강의를 할 수도 있는데, 화두에서 먼저 전할 이거를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거는 이 전산센터 강의를 듣고, 내가 왜 가스터빈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UPS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차단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왜 고초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라고 이 강의를 진행을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기술자로서 최고의 기술자가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본 기술자들이 적어놓은 전산센터 빌딩을 3편에 걸쳐서 특집으로다가 전설공업에 옛날에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거의 가감없이 전달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겁니다. 해드리면서 정말 그 기술자들이 어떤 자료를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시스템과 비교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옆에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건 일본 자료이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전압 체계라든지 이런 방식들이 일본어로다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고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고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감안을 해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전산센터의 특집에 대한 그 머릿말과 빌딩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머릿말의 세 개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빌딩 경향이 전산통신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도 정보통신 시스템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변전 설비가 상당히 많이 그 용량을 요구하고 있고 신뢰성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산 빌딩은 세 개로 볼 수 있다. 은행, 금융기관에서의 사무센터와 전산정보센터, 그리고 대여전산센터, 그 다음에 통신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자, 그러면 전산센터를 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은행에 가시게 되면 은행에 국민은행을 갔다 해서 국민은행을 가면 지금 수기 작업하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입금을 시켜놓고 부산에서 찾아가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죠. 그건 국민은행 전산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행 전산센터가 별도로 위치해 있어요. 전체가 국민은행 전체에 대한 지사에 대한 전산 업무에 전산기기 들어가 있고 전원설비 이런 부분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산센터가 만약에 전원설비의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만약에 아웃이 된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시스템이 딱 다운이 돼버리면 전국의 국민은행의 전산 업무는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마비 그 자체 은행에 대한 마비 하나만이 아니고 그날 뭐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외국과의 문제라든지 뭐 카드를 국민의 카드를 갖다가 지금 어디서 결제를 했는데 그 카드가 중지가 된다든지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제가 삼성 SDS의 안전점검을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다가 밝히기는 뭐합니다만은 1분 정전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 전산센터가 1분 정전되는데 그 피해는요 상상할 수가 없는 피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산센터의 자료 데이터베이스화된 부분 지금 가동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런 부분에서 만약에 폴트가 생겨가지고 전산기기가 다운이 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 피해 금액에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아주 시칠 수 없는 그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주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이 전산센터에 대한 전원 구축은 특히 강화를 시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예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길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서가.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국반부, 남반부를 해가지고 전산센터를 두 개를 운영을 해요. 대개 이제 큰데 뭐 도시바면 도시바. 그래가지고 여기서 평소 이쪽 위에는 이쪽 전산센터에서 커버하고 이 밑에 지역은 밑에서 전산센터에서 커버를 하고 이 전산센터와 전산센터를 이 루프로 묶어가지고 만약에 이 전산센터가 깨지면은 이 전산센터가 만약에 다운이 되거나 시스템이 깨지면은 이 전산센터에서 바로 받도록 그래가지고 이 위에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구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 SDS는 그렇게 권고를 해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전산센터를 하나 더 마련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당연하게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놔야 돼요. 그래서 한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백업이 들어가가지고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도 건물 자체도 설령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야 될 형편의 그 중요성인데 안에 전원 설비야 뭐 얼마나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기가 막힐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자료에서는 보면 정말 일본에서 한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 비디오 테이프의 진가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이 테이프를 한번 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소장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방향을 잡을 때는 이 테이프를 다시 한번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테이프를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의제에서 강의 안 한 부분에서 반드시 언젠가는 해줘야 되고 단행본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자료 정리를 하면서 시간을 엄청난 자료를 투여를 해가지고 이 강의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느낌을 받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계시는 쪽에 범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산센터는 지금처럼 여기서 나누는 것처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여 전산센터는 게 뭐냐? 이 메인 CPU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부분 메인 CPU가 IBM이 들어와 있는데 그 메인 CPU의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비싸면서 그걸 사가지고 또 용량이 적어지고 버진업 되면 또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리스로 되게 큰 전산센터에서는 리스를 들여와가지고 1년에 몇 억씩 임차료를 주면서 이 IBM CPU를 설치를 해요. 되게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여가 되는 거죠. 메인 CPU를 대여하는 거예요. 임차를 하는 거지. 그렇지만 메인 CPU는 임차를 하지만 그 주변 기계들이 모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원 설비는 임차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큰 곳에서는 전산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예가 이제 국민은행 전산센터, 각 공공기관, 그러니까 법무부, 경찰청, 그 다음에 그 행정기관에서 행정자치부, 이런 부서들이 전부 다 전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저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항에서 해외를 나갈 때, 출입국 정지를 시킨다. 어느 사람, 우리 신문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 때문에 출입국 정지를 시킨다 하면은 이 법무부의 전산센터에 입력을 시켜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말단의 모든 공항, 항구, 터미널에 그 자료가 넘어가가지고 일단 출입국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시스템이 다운이 돼버리면 지금 옆에 앞에서 말한 모든 그런 행정 업무가 수기로도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법무부의 시스템이 다운이 됐다 그러면 비행기 뜨는데 차질이 있는 거죠. 만약에 행정자치부는 뭘까? 이건 국가정보통신망, 국가의 행정정보통신망을 다 취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등기를 했다. 제가 아마 한 달 전에 신문에 보니까 휴전선 이북의 땅이 막 남한도로 돼 있다. 옛날에 전산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 땅이 경계가 안 돼가지고 돼 있어요. 수기로 되다 보면 전산화가 안 되다 보면 지금 어디 돼 있어요. 부동산을 제가 샀다 그러면 제 주민등록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전국의 부동산 리스트가 어디 있는지 쫙 다 나온다 이거죠.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좋은 예가 국세청. 전부 다 고유의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 행정기관은 이렇고 일반적인 국민은행, 대한항공, 아시아나 전부 다 마찬가지죠. 대그룹들이 다 전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SDS. 삼성 SDS. 지금 이렇게 망을 운영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주 편리하면서 이 시스템이 깨졌을 때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돈으로다가는 따질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업무에 전산센터에 기획을 하거나 설계를 하는 책임자다 이거야. 책임자면 최소한 이 강의, 이번에 하고 있는 이 강의 정도의 여러분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전산센터가 효과적으로 움직여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빌딩과의 차이는 다방면으로 다 검토할 수 있는데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일반 오피스는 지금 아무리 컴퓨터화 돼 있더라도 정전이 만약에 취약이 되는 경우에 업무를 좀 못 보면 돼요. 그렇죠? 이 업무를 못 보면 되는데
전산센터는 업무를 중지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국가 행정의 마비라든지 사회적인 대혼란을 야기한다든지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주 부가적으로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전원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전산센터에 대한 시스템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고 계시면 다른 빌딩들은 아주 쉽다. 왜 제가 아파트를 안 하냐? 아파트는 정전되면 엘리베이터하고 말이죠.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아주 필요한 설비들만 일단 들어오면 되고 각 가정에 그 비상등하고 정도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아파트가 뭐 초고축을 해가지고 20층이 됐든 30층이 됐든 이 사무실이나 이 전산센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그 전원 설비는 이 전산센터나 전산빌딩을 한 사람은 그런 빌딩을 계획하는 데는 진짜 누워서 떡 먹기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보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전산빌딩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왜 앞에 기획 분야를 먼저 말하고 이어서 하느냐면 기획 분야가 아무리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봐야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안 되면은요 진짜 저 강의에서 진짜 기획 설계 분야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진짜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기획 설계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뭐로? 전산 빌딩으로. 그래서 이 전산 빌딩은 전산 빌딩의 뭐뭐에 대하여 UPS에 대하여 비성전원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몇 편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된 자료 가지고 풀로 강의를 다 해드린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거 전산센터 하나만 강의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전산센터에 들어가 있는 비상전원, 정보통신설비, 보안설비, 전원 개통 구성 이거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럼 제가 이거를 책을 보고 전설공업 책을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많은 시행착오와 그 경험이 수반이 된 거예요. 그거는 못 넘어 들어온다 이거야. 책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봐고 이 테이프를 만약에 수백 번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전산센터에 가서 그 감각을 갖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쉬운 예로 제가 그 얘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왜 우리가 젊은 학생들을 여행을 많이 보내야 되냐? 100번을 책에서 영국 런던이 어떻고 독일이 어떻고 프랑스의 뭐 엘페탑이 어떻고 해가지고 수백 번을 본들 한 번 슬쩍 갔다 온 사람보다 못해. 그렇잖아요? 이거는 100번 수백 번을 봐가지고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아주 자세하게 쓴 글을 아무리 많이 봤더라도 그 필링을 그대로 가져가려면 직접 가서 한번 보고 부딪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거를 거치지 않고 넘어 들어온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자의 범주, 정말 아주 훌륭한 기술자의 범주는요, 그거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근데 그걸 넘어갈 때는 뭐예요? 먼저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구축해놓고, 그걸 다 지금 직접 경험 못한다면, 저한테 이렇게 1차적으로 간접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산 빌딩이 일반 빌딩과는 차이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의 많은 전원 계통의 차이가 있고 보안성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전산 빌딩 전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계획 설계 시에 필요한 사항이 이 건축지가 뭐를 요구하는지 장래 변동이 어떤 변동의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굉장히 잘 감안을 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계획 설계에 이게 안 되면은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까요? 하나 예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미국 여행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땅이 넓으니까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내면은 고속도로를 내면 이렇게 내요. 가운데다가 여유 공간을 놔놓고요. 야, 이건 이제 그냥 들판이죠, 들판. 그리고 여기다 2차선을 낸다 그러면 여기다 2차선을 내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2차선을 냅니다. 그렇죠? 이쪽은 가는 쪽, 이쪽은 오는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교통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안쪽으로다가 이 차선을 넓혀, 이렇게. 네? 그럼 만약에 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양쪽에 5차선 해가지고 10차선의 계획을 도로를 놓겠다. 그러면 이 6차선에 대한 부분을 가운데가 공지를 나눈다고요. 가운데를 비워놔. 비워놓고 양쪽에 2개 차선을 일단 고속도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차선이 넓어지고 교통량이 많아지면 안쪽으로 다 들어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형적인 영향도 있지만 2개 차선을 4개 차선을 이렇게 공사한 다음에 넓히면 이쪽 넓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네? 넓히다 보니까 공사하는데 여기가 넓히면요, 이거 공사도 쉬워요. 안에 트럭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산을 만약에 어떤 분을 절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먼저 절개를 해놔버리니까, 네? 이렇게 넓게 미리 절개를 해놔버리니까 쉽죠, 나중에 내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놓고, 요 터널을 4개를 뚫어놨어요. 그럼 또 나오면 또 이거 터널 또 뚫어야 돼. 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기획 쪽에서 어떤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플렉시빌리티, 이렇게 능동성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축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온화 쪽에서, 예? 뭐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거고 각 기업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거야. 신뢰성에 대체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과 그 예측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5년, 10년 단위까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료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자료는 전부 다 여기 파워포인트에는 요약을 했지만 그대로 제가 저희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눠드리는데 전산센터의 빌딩이라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전산센터가 보통 공공기업 등의 그 업무 등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 업무라든지 오퍼레이션 수탁 업무 비상시에 어떤 백업 계약 센터를 또 우리가 고려할 수 있고, 대여 전산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시스템을 임대를 해가지고 입주자가 전체 빌딩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쓰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또 통신센터나 우주방송센터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전산센터가 있다고요. 여기서는 얘는 지금 전산센터가 하나의 기업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사회 공공성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전산센터가 다운되는 거는 돈에 대한 경제적인 피해보다도 사회성에 대한 피해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민은행,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은행 잠깐만 예를 들어서 근데 국민은행 전산센터가 많이 다운이 됐다. 그러면 국민은행 전산센터가 저 국민은행이 입는 직접적인 예금에 대한 손실보다도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산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그런 상황이 여기에서는 발생이 안 되도록 각 기업에서 최대한의 백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온라인으로다가 어디다 송금할 때 그런 경우 많이 당했을 거예요. 지금 전산 시스템이 중지가 돼서 지금 입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전원 쪽에서 폴트가 생겨서 나오는 상황이 많다. 여의도에서 지하 공동구가 사고가 나가지고 여러분들 봤겠습니다만 증권 업무가 마비가 되고 공동구에서 불안을 났는데 그 불이 뭐냐면 거기 만약에 전산센터에 통하는 통신회선을 손상을 시켰다. 그러면 전산센터가 다운되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동구의 통신 이 부분이 손상을 받는 부분인지 전원에 손상받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손상받는 부분인지 제가 전산센터를 해보니까 한번 폴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1, 2초가 중단됐다. 그러면 전체 CPU가 딱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UPS가 가동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UPS가 가동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CPU가 한번 떨어졌다.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다운이 되면 이 시스템을 다시 살리는데 적게는 뭐 30분 이상 한두 시간씩 걸린다 이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그만 PC를 한번 껐다가 다시 부팅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이 대용량 전산센터는 순간 정전됐다 그래가지고 시스템이 한번 다운돼 버려가지고 다시 살리는데 2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순간 정전은 즉 2시간 정전과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크 시간대 2시간 정도 정전돼 버려가지고 전국의 그 업무가 마비가 돼 버리면 경제적인 피해 플러스 그 사회적인 피해는 엄청난 부분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전산센터 같은 경우는 지진도 많죠. 에? 그 일본은 전기 안정도는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정도가 좋다고 그래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정전 횟수, 전기의 품질, 이 부분에서는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가장 앞서 있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걔네들이 정전도 안 돼, 품질도 최고 좋은 데다가, 그런데도 전산센터의 전원 설비에다가 노력을 하는 걸 보면 이건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들 직접 이따 보겠지만은 발전기를 뭐 양쪽에 3대씩 6대 이중 모선을 해가지고 말이죠.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해서 이거는 너무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전원을 갖다가 우리 그 전원에 대한 보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약식으로 다 처리하는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 전원 시스템에다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고 많은 보강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거는 경제적인 피해와 사회적인 피해가 동시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전산 빌딩의 기능과 성격을 보면 일단 첫째 기능과 성격은 일단 안전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갖지 못하면은 일단 전산센터로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산 빌딩의 사고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영향의 범위나 크기가 계산할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 계산할 수 없다는 거,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건 경제적인 피해도 엄청나고, 예? 경제적인 피해. 플러스 해가지고 사회적인 피해. 이 크죠? 그래서 안전성의 확보에서는 그 시스템을 아주 센트럴 방식의 시스템을 대응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걸 분산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예비율들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다중화시키는 방법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동일 시스템에 대해서 다중화와 그 다음에 예비기를 많이 갖춰가지고 보강하는 시스템을 합니다. 1년 365일 24시간 무슨 단원다가 전산 시스템이 동작을 해야 되니까 즉 이거는 뭐 만약에 1년 365일 어떤 기기가 메인테넌스도 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이중 구조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메인 CPU도 이중으로 놔야 되고 그 간선도 이중으로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고 방식의 선정은 그 센터의 규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놔야 되고요. 안전성 평가나 신뢰성 평가들을 이제 다각적으로 해봐야 되죠. 그래서 융통성과 확정성은 전산센터가 나중에 확장이 돼가지고 늘어날 경우에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 큰 보수를 안 하고 큰 어려움 없이 바로바로 증강이 되겠는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 증설이 되겠는가? 확장이 되겠는가?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 이런 내용들을 그 처음에 계획할 때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첫째 전산센터는 신뢰성, 이거 생명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시스템을 1년 후에 5년 후에 3, 4년 후에 뭐 폭발적으로 PC가 늘어난다든지 고객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용량 가지고 커버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CPU가 그냥 뭐 작년에 미지상무 되는데 두세 대가 다시 늘어난다. 그래서 UPS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변전시에는 변압기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그거를 2, 3년을 내다 못 보고 그냥 현재 시스템 돌아가는 것도 해놔가지고 그 시스템을 장착을 시킬 때 장비가 모자란다든지 면적이 모자라가지고 불가능한 문제가 되면 전편에서 말한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를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산업이라고 그러지. 국가에서는 기간산업이라고 그러고 전기에서는 기간설비라고 그러고 기간설비. 전기의 기간설비는 뭐냐? 스페이스. 면적이죠. 면적. 그 다음에 인입 용량.
그 다음에 기기의 호환성. 간선 설비 쪽. 이런 쪽이 그 전기 설비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프라를 해놔야, 인프라를 완벽하게 해놔야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안정성, 신뢰성, 그 다음에 융통성과 확장성의 그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전산 빌딩의 현상과 앞으로의 동향은 전산화가 되면 될수록 이분에 대한 중요성과 이 주변 기기에 대한 전산센터의 필요성은 더 크게 확장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고요. 그래서 재래식이 좋은 것도 있고 첨단화된 게 취약된 것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전산 빌딩을 이런 취지에서 먼저 일반 빌딩과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전산센터 빌딩의 그 전원 설비의 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전산 빌딩의 전원 설비 계획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제가 앞에서 좀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산센터의 빌딩에 대한 종류를 먼저 좀 나눠놓고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얘기하고자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기관, 정보통신 데이터센터, 대여센터,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여센터하고 이 정부기관, 공공기관 전산센터, 그러니까 기관의 전산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 같은 범주로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공공기관 전산센터도 누가 설계하냐면 여러분들이 설계해야 되거든요. 시중에 대형 그 설계 사무실에서 어차피 전산센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의 설계 기획은 일반 그 설계 업체들과 전기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뒤로 가보면 전산 빌딩의 요건과 특징과 요건 해가지고 제가 앞에서 개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신뢰성. 365일 무정지 이 보수가 행해질 수 있을 것. 장래에 있어서 확장성이나 이 플렉시빌리티가 굉장히 아주 높을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일반 보시면 전산 빌딩의 기본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소규모 같으면 여기 전압체제는 우리하고 좀 안 맞지만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우리 22,900이지만, 그럼 1회선을 막 들어오게 되면 1회선 변압기하고 여기에 발전기를 놔가지고 발전기가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물려있고, UPS를 갖다가 UPS를 이제 3개, 그러면 이 3개가 UPS면 하나는 스탠바이거든요. 요거는 스탠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두 호기가 지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여기 컴퓨터를 CPU를 거쳐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고, 다른 거는 만약에 다른 방향에서 하나 더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한 방향을 더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걸 보강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1년 360일 무보수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 변압기를 유지보수한다. 변압기를 여기를 자르고 이 변압기를 만약에 유지보수해야 돼가지고 떼어내면 이 시스템을 만약에 이쪽으로 다 절차를 하지 않으면은 여기 만약에 어떤 전원이 있어가지고 이 시스템에서 이렇게 오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보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중화시키는 개념이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술사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이런 그림들은 정말 전원설비 계획에서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그림이라고 얘기해요. 참 이게 같은 기술자지만 일본 애들의 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입 라인이 두 라인이 들어오고 변압기를 두 개를 가지고 이 X로다가 표시하는 건 타이 트랜스포머를 여기다 하나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에 발전기 두 대. 이쪽 라인에 발전기 두 대.
또 여기 점선으로 X 표시하는 거는 이건 상호 절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UPS를 3조를 놨어요. 이쪽 조에, 이쪽에 UPS 3조. 그러니까 순수하게 뭐냐면, 여기 위에 이 라인을 한 조를 완벽하게 하나를 더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UPS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바이패스 라인을 이렇게 해서 바이패스가 되도록 변압기를 바깥에다가 또 설치해놨죠. 이 UPS가 만약에 고장이 생기면 이렇게 나가도록, 여기가 다 고장이 생기면, 이 부분이 다 고장이 생기면 어디서 여기에서 일로 다시 넘어가도록 이렇게. 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변압기에서 고장이 생기면은, 여기서 고장이 생기면은 이 변압기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쪽 라인을 다 죽이고서 할 수도 있고, 이쪽 라인을 다 죽이고 수도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고장이 생기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만약에 유지보수를 해서 한쪽 라인을 이쪽으로 완전히 죽여놓고, 여기까지만 되겠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완전히 죽여놓고, 이걸 유지보수 점검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전환을 시켜도 되거든요. 이 부분만 살린다 그러면, 이 부분만 살려준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화하는 것이 신뢰성을 상당히 올려주는 길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개괄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전원에 대한 거, 부하가 이렇게, 부하단이 있으면, 전원에서 부하까지 쭉 갑니다, 이렇게. 이 부하예요. 컴퓨터 부하죠. 그러면 저거를 전원, 부하, 이거를 2개, 3개를 놓는 거는 이렇게 놓는 겁니다. 만약에 같은 부하라도 이 3개를 여기서 묶어요. 이렇게 묶고, 이거 하나 가지고 충분히 되는 건데, 이거 똑같은 부하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 중간 라인에서 계속 절체, 그 다음에 절체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즉,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전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로 가가지고, 여기를 거쳐서, 일로 해서, 여기로 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계통에서 폴터가 나더라도, 어느 계통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이 2차의 전산센터의 문제는 전혀 발생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심지어는 한전 라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기에서 구성되는 제네레이터 세트를 갖다가 2중, 3중으로 다 이렇게 2중으로 다 걸쳐놓게 되면 한전 라인 쪽이 동시에 한꺼번에 무너져도 이 시스템은 전혀 지장이 없는 시스템보다 된다고요. 이것이 보면은 이 도면에서 지금 여기 그 계획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이걸로 출발해야 됩니다. 자, 전산센터는 아주 좋은 하나의 스탠다드적인 구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도면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 지금 보세요. 계통을 이중화했죠? 예비 성능을 확보했죠? 높은 부하율을 갖지? 감시여의 자동화, 상시 여유 부하를 갖고 비상시에는 안전 공급에 전원 공급을 하고요. 병렬 긍장 시스템, 병렬 복합 시스템이다 이거죠. 컨트롤 기능의 분산화, 고신뢰성, 비화재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것이 지금 결론적으로 10가지의 이 모든 것이 뭐로 인해서 다 가능하냐면 이 시스템을 구성함으로 해가지고 다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술사 답안지를 쓴다면 그 고신뢰성의 그 전원 설비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은 이런 그 도면을 제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하나씩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안지가 죽느냐 사느냐 차이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보게 되면
용량 크기와 증대 경향에 대한 요인을 보면은 왜 이걸 시스템을 다중화해야 되고 CPU 성능을 이제 대용량화해야 되고 지금 보시면은 그 시스템이 다중화되고 고성능화되고 입출력 기계 컴팩터화되고 무인 고도화되고 전산화가 되냐면 전산 시스템이요 컴퓨터 능력이 전산 능력이 늘어나면 시스템이 늘어나면 뭐가 따라 들어가냐면요 공조 동력이 엄청나게 크게 따라 들어가요. 아마 이거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잘 모르실 겁니다. 자, 공조 동력 왜 그럴까? 전산센터는요 전원에서 공급을 정상적으로 딱 파워를 넣더라도 전원을 파워를 다 넣더라도 공조기가 다운이 돼가지고 만약에 에어컨이 돌지를 못하면 전산센터의 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급작스럽게 올라갑니다. 온도가 급작스럽게 올라가면 컴퓨터는 전원이 들어오더라도 다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능력이 컴퓨터 기기가 늘어날수록 거기에 따라서 그 공조 동력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전원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용량 계획을 처음부터 나중에 추가될 거를 생각해서 상당히 크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산실의 크기 문제, 사무 시스템의 용량 밀도, 전산실의 공조 동력, 단위 밀도를 가지고 그 전체의 용량을 추정해요. 용량을 추정하죠. 추정하고 여기에 실제 부하, 추정한 부하에다가 여기 실제 부하에 대한 팩터를 고려하죠.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 추정 부하에다가 실제 팩터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이중화를 하는 겁니다. 또는 삼중화를 하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보면 사무센터 그 전산실의 용량 밀도의 추이를 보면은요, 일반 사무실 빌딩은, 완전 사무실 빌딩은 그 발전기 같은 경우 발전기 용량을 보통, 10%에서 15% 정도 주거든요. 그 사무실, 그 전산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자가용 특고 변압기 용량이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은요, 지금 보면 VA당, 해배당 3,000이 갔어요. 3,000. 이게 3,000은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감각이 옵니까? 일반 사무실은 얼마예요? 사무실이 200 VA 해배입니다. 일반 아파트가 얼마죠? 아파트? 네? 보통 그전에는 그냥 40 VA 해배에 하고 뭐 플러스 알파 뭐 있죠. 뭐 200 VA 해배. 이 3000 VA라는 건 엄청난 거죠. 이게 뭐예요? 한 15배 되는 거죠, 15배. 발전기 용량도 지금 보시면은 2000에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UPS 용량이 해배당으로 치면은 약 1000VA 정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용량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전산센터를 처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준공을 했어요. 이제 준공을 할 때 당초에 준공 당시고 요게 이제 중간에 약 한 5년 정도 지났다고 칩시다. 5년. 그 다음에 이게 5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기획을 이걸 전산센터를 3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이게 계획할 때야. 그런데 3년 올 때 그 다음에 또 이게 늘어나는 게 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준공될 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면은 이건 시스템과 관련된 설비의 용량이 액츄얼로 따지면 3200이면은 3200kV면은 이 빌딩의 전력 디맨드는 어떻게 돼요? 수요 디맨드.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량이라고 하는 계약량을 할 수 있는 거는 4300을 잡거든요. 그러면 예비기를 잡아가지고 얼마를 잡냐면 약 5000kV짜리 두 개를 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치는 뭐냐면 이거 실제 액츄얼 부하고요. 요거는 디맨드를 고려한 부하고, 그래서 약 이제 계약 전력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 어떻게 됐어요? 여유를 더블로 두니까
더블로 두잖아요. 변압기 용량도 더블. 이게 한 대 같은 경우는 여기 뭐 5000kV가 하나가 필요한데 이걸 하나 더 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엮으니까 이렇게. 예? 꼭 이거 가지고 충분해. 이 부하가 다 되는데 여기다 이거 이중화라고 해서 하나 더 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배에 약 2배에 대한 예비기를 두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증가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여 전산센터가 통일전산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전원 설비의 역할은 그 안정도의 공급 능력을 늦추는데 최대한의 프라이빗을 주고 정전시 자가 발전에 의한 복합 여론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지진다 이거죠. 그래서 신뢰성 대책의 기본은 자 보세요. 아까 지금 앞에 본 부분에서 이중화를 하는 것이 신뢰성 대책이 아주 기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예비 성능과 이중화 대책입니다. 예비 발전기하고 이중화 대책을 세우는 길이고 그 다음에 세로 분할과 가로 걸치기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도면을 보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도면이 이제 상당히 많이 제가 관련 기관에다도 많이 제출했던 도면 중에 하나인데 잘 보세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건 액츄얼로 지금 설치된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호기. 그러니까 만약에 한전에서 들어오게 되면 1번 회선, 두 번째 회선, 세 번째 회선, 세 개의 회선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도 못 믿으니까 세 개 하나 걸쳐가지고 중간에다 타일을 놔가지고 평상시에 끊어놔 이렇게. 그리고 PCT는 계기형 변속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모선도 중간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중화를 해. 근데 이 변압기하고 이 변압기는 이중화 모선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변압기 쓸 때는 이 변압기 안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변압기하고 이 변압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나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놔. 또 여기다 놔가지고 하나를 더 놔. 이걸 붙여. 이것도 못 믿으니까 여기다 하나 더 놔. 이렇게요. 여기도 못 믿으니까 또 하나 더 걸치고 여기도 못 믿으니까 또 하나 더 걸친 겁니다. 여기도 걸치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더블로 하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기다가 또 이게 엄청난 일은 보세요. 자가용 발전기를 양단에다가 세 대씩 6대를 해가지고 발전기도 자세히 보면 이 가운데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여기다는 놔가지고 이 발전기가 만약에 고장났을 때 이것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 모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UPS 냉동기. 이 UPS하고 냉동기는 발전기하고 아주 가까운 쪽에다가 라인을 휘달라 놨죠. 그럼 이렇게 이중화를 해놓으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놓은 게 있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부서에서도 이렇게 시스템을 받쳐놓은 데가 없어. 이건 전산센터뿐만 아니라 굉장히 주요 기관도 이렇게 시스템을 해놓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발전기를 양쪽에다가 스탠바이를 세 개씩 이렇게 걸치고, 에? 들어오는 거 세 라인으로다가 이렇게 걸치고, 모든 모선을 다 이중화했고, 어떤 전산센터 이제 저런 신뢰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네? 지금 이거는 실제 일본 애들이 기획해가지고 실제 해놓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에서, 루프스 들어와가지고 뭐 굉장히 보강하고 했다고 해도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여기서 주지하는 바는 이렇게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이중화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복수화를 해야 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온 거죠. 컨셉이 기본적인 컨셉이 여기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발전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실무에도 적용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팩트하고 우리가 참고로 아주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본 거는 전산센터가
도대체 일반 빌딩하고 어떻게 다른 거며, 그 전산센터의 시스템에서는 뭐를 요구하는 거며, 왜 그 전산센터의 전원 설비가 중요한 거며, 그거를 기획 설계하는 것이 왜냐하면 톱 기술자들에게는 왜 필요한 거며,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무 경험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어떤 능력을 갖는 거며,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어떤 건가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전산센터는 이제 신뢰성, 확장성, 이런 부분을 개런티 하려면은 1차 하나의 모성보다는 하나를 가지고 W도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놔야 되고, 예비 발전 설비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다가 시스템 구성해 놓은 것이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시스템이다 이거죠. 어? 거기서는 이제 경제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전산센터는 이게 최고의 전기 이 신뢰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뢰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 순서대로 확장성, 유연성, 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스템의 이중화, 백업화, 그 다음에 UPS라든지 발전기에 다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들은 다른 나머지 시스템,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아주 심플하다 이거죠. 그래서 전산센터 지금 보세요. 이런 시스템을 하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하는 건물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건축물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없어요, 없어. 예를 들어서 인입 3개 들어오고 발전기를 6대를 놔가지고 하이스템바리로 놔가지고 모든 모선을 이중화 시켜놓고 변압기 뭐 시스템을 전부 다 이중화 시켜놓은 건물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다. 이거는 왜 이걸 못하냐면 투입되는 공사비하고 이 경제성 이것들에서 회의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과연 해야 되느냐? 과다 설비가 아니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한국전력의 공급에 대한 그 신뢰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일본 자료에서 보면 자기들이 뭐 미국하고도 비교를 이렇게 해놨는데 공급의 안정도가 거의 퍼펙트하다고 봐요. 그럼 우리도 지금 한전의 신뢰성은 상당히 높아가지고 거의 한전에서 정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거의 막 부차스럽게 뭐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거의 없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막 천재지면 낙뢰가 떨어진다든지, 예? 폭설이 내렸다든지 뭐 이렇게 아주 본의 아닌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 그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시스템을 상당히 이중화시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마지막 도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다시 보시면은 지금 이 시스템은 보통 여기는 지금 66kb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은 지금 뭐냐면 66kb, 33kb 이게 비접지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시스템이면은 154로 들어오는데 154를 또 이렇게 이중 놓기가 뭐하니까 이게 이제 22,900 정도가 들어오고요. 들어와서 만약에 5,000kb를 놓는다 그러면은 이 5,000kb짜리 그래 10MVA로 놓는다 그러면 이게 5,000kba, 5,000kba, 5,000kba 되면 계약 전력은 2만이 아니고 10MVA가 되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하나는 스탠바이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을 할 때는 여기서 10MVA에 계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는 스탠바이고 이것도 하나가 이것이 됐든 이거 됐든 이거 하나는 여기는 지금 예비기를 놨고 이거를 상용기로 놨는데 하나가 이게 스탠바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 시스템을 여기서 잘라서 아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중을 나눴으니까 이걸 쓰고, 이 부분을 또 안 쓸 수도 있어요. 이걸 스탠바이로 나눴고.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이중화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산센터의 그 일반 빌딩과의 다른 부분과 전원의 이중화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뤄서 설명드리고 강의를 한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